50대, 60대 노년층 부동산 임대소득 전략. 어제 오후 2시 63세 김영수 씨가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은행 이자는 연 3%입니다. 1년에 1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1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과 합쳐도 72만 원입니다.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어떨까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년 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며 자랑했습니다. 김 씨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말입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퇴직금이나 저축한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고려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이 시간 노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실용적인 부동산 임대소득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년층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입니다. 수익률보다 원금 보전이 우선입니다. 젊은이들처럼 모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지역, 검증된 물건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65세의 박순덕 씨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지방도시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1년 후 2배가 된다고 장담했습니다. 박 씨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높은 수익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씨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서울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이 샀습니다. 가격은 1억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연수익률은 6%였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여전히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친구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재개발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입지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역세권, 대학 근처, 오피스 밀집 지역이 좋습니다. 임대 수요가 꾸준합니다. 공실 걱정이 적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를 선택하십시오. 67세의 이정수 씨가 입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 외곽 지역 원룸을 샀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월세를 4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만 나갔습니다. 이 씨는 월세를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역세권을 샀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 씨는 그 원룸을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가격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입지가 좋았습니다. 월세를 45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입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형 물건입니다. 노년층은 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물건이 유리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가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임대 수요도 많습니다. 젊은 직장인, 대학생이 주요 고객입니다. 70세의 최영수 씨가 소형 물건에 투자했습니다. 최 씨는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아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신 소형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6천만 원에 딱 맞았습니다.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3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연수익률 6%였습니다. 최 씨는 만족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마음도 편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대출 최소화입니다. 젊은이들은 대출로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다릅니다.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현금으로 투자하십시오.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십시오. 68세의 한명희 씨가 대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한 씨는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싶었습니다.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빼면 순수익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계속 나갔습니다. 3개월간 45만 원을 손실봤습니다. 한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씨는 대출을 모두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예금을 깨서 갚았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한 씨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실이 생겨도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요. 한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선 빚 없이 사는 것이 최고라고 조언합니다. 5번째 원칙은 관리의 편리함입니다. 노년층은 직접 관리하기 힘듭니다. 건물이 멀리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쉬운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들어도 관리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72세의 김철수 씨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지방에 상가를 샀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에게는 먼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관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습니다. 세입자를 만나고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었습니다.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내려가야 했습니다. 고속버스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리를 의뢰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직접 관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씨는 관리회사에 맡겼습니다. 월세의 10%를 수수료로 냅니다. 비용이 들지만 편합니다. 세입자 민원도 관리회사가 처리합니다. 월세도 대신 받아줍니다. 김 씨는 통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편리함이 최고라고 조언합니다. 6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여러 개의 소형 물건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가 공실이어도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67세의 조형희 씨가 분산 투자를 실천했습니다. 조 씨는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2채와 3천만 원짜리 원룸 1채를 샀습니다. 3곳으로 나눴습니다. 오피스텔 한 곳에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2달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만약 전 재산을 그곳에 넣었다면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2곳에서 월세가 나왔습니다. 생활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분산 투자가 리스크를 줄여준 것입니다. 7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입니다.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70세의 정말순 씨가 현금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정 씨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률은 3%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률이 7%였습니다. 정 씨는 오피스텔을 택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에 더해지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시세 차익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중요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8번째 원칙은 세금 계획입니다.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방법도 알아보십시오. 68세의 강민수 씨가 세금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한 씨는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합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한 씨는 이것이 순수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씨는 놀랐습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순수익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절세 방법을 물었습니다. 세무사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다음 해부터 제대로 신고했습니다. 세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9번째 원칙은 출구 전략입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할 때가 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관리가 힘들어지면 정리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십시오. 언제 어떻게 팔 것인지 생각해 두십시오. 73세의 윤기순 씨가 출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윤 씨는 70세까지 오피스텔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윤 씨는 결정했습니다. 팔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적정 가격에 팔렸습니다. 10년 전 산 가격보다 2천만 원 비싸게 팔렸습니다. 시세 차익도 얻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세까지 합치면 큰 수익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이자만 받으며 삽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한 것입니다. 10번째 원칙은 현실적 기대입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 5%에서 10%면 성공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67세의 박경희 씨가 현실적 기대로 만족하며 삽니다. 박 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 수익률은 6%입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만족합니다. 매달 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더 높은 수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안정적이면 됩니다. 원금만 지키면 됩니다. 욕심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잠도 편히 잡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선 욕심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투자 순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정하십시오. 전 재산의 반 이하로 하십시오. 둘째, 지역을 선택하십시오.